안녕하세요. 부자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부자의 목소리는 바로 게리 바이너척이라는 미국의 창업가입니다. 그는 전 세계 젊은이들의 멘토이며 SNS를 이용하여 크게 성공한 사람이죠. 그래서인지 이번 책이 나오면서 하루 24시간 만에 100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존경하고 좋아하는 저의 온라인 멘토인 게리의 책을 사서 읽어봤고 정말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이번 책을 읽으면서 웬만한 사람들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원칙들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로 이렇게 중요한 원칙들을 단련할 틈도 없이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이지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일깨워줄 책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12가지 원칙이 꼭 사업적으로나 투자적으로 그 성공과 부를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의 성과나 학업으로의 성과 등의 어떤 상황에서도 상당 부분이 필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리마인드를 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은 들어보면서 자신의 무의식 속에 각인시키면 좋을 것이라 생각해요. 혹시 이 원칙들 중에 자신은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하는 생각으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바쁘신 분들을 생각해서 각 원칙에 대한 영상 위치를 표시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게리 바이너척의 부와 성공을 부르는 12가지 원칙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성공의 밑받침이 되어준 것들. 나는 이 책에서 공감이나 친절을 비롯해 성공적인 비즈니스와 인생을 위해 꼭 필요한 12가지 원칙들을 소개하려고 한다. 물론 그 외에 반쪽이 더 있다. 사업과 언뜻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한 달, 두 달, 그리고 1년, 2년 등 시간이 지날수록 이 12가지 원칙들은 당신의 성장에 더 기여하게 되고 결과는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어떤 효과일지 처음엔 가늠하기 어렵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우선 개인과 조직 안에 내재되어 있는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급선무다.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믿음이 싹트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지나친 경쟁에 의한 파벌과 사내 정치가 없어지면 조직 구성원들의 능력은 더욱 빛을 발하고 목표는 더 빨리 달성될 것이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업무는 대부분 3개월, 즉 90일 단위로 계획과 목표가 설정된다. 이는 회사의 결산과 사업보고서 신고가 분기별로 실적평가를 받는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로 인해 향후 5년, 10년, 20년, 심지어 50년 이상의 장기적인 사업을 계획하고 있음에도 단기적인 의사결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런 환경에서는 감성지능이 필수 요소가 아닌 있으면 좋은 것 정도로 가볍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직원이 최고의 매출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오만해져서 다른 동료들을 무시하는 경우 리더들은 그런 모습을 목격하고도 대부분 눈을 감는다.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다 보니 구성원의 명백한 잘못과 부족한 공감 능력, 감성지능을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여기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다. 내가 사업을 시작했던 1990년대 후반의 비즈니스 세계에는 이런 흑백 논리가 가득했다. 당시에는 감성적인 능력인 소프트 스킬이 사업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주류 비즈니스 사회에서 이런 특징들이 강조되는 것은 나는 한 번도 들은 기억이 없다. 비즈니스는 강자만 살아남는 피도 눈물도 없는 세계로 보였다. 아이러니하게도 나 또한 강한 자들만이 살아남는다고 믿었다. 하지만 한편으로 나는 인간성이 성공의 큰 요소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직책이 높더라도 의견이 다르다고 소리를 지르지 않고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누구에게나 웃으며 친절한 사람이 진정한 강자라고 생각한다. 이 책에서 내가 제시하고 있는 부와 성공을 위한 12가지 원칙은 바로 나의 성공의 밑받침이 되어준 것들이다.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들을 관찰하며 감사, 자기인식, 책임감, 긍정, 공감, 친절함, 끈기, 호기심, 인내심, 확신, 겸손, 그리고 야망이 그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반쪽짜리가 무엇인지 잠시 후에 설명하도록 하겠다. 성과와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소프트 스킬들을 먼저 익혀야 성장이 가능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익히고 난 후 따라와도 충분하다. 그 외에 수십 가지 다른 중요한 요소들도 있겠지만 나는 오랜 관찰과 경험을 통해 이 12가지 원칙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일터는 물론 버스나 지하철 안, 식당 등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직접 관찰하고 경험한 것들이다. 이 책의 파트 1에서는 부와 성공을 위한 12가지 원칙들을 이야기할 것이다. 인생에서 내가 선택한 사업의 비중은 매우 크지만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도 없을 것이다. 비즈니스에 너무 초점을 두고 올인하는 것보다는 삶을 중시하고 두루두루 다방면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어느 순간 사업이라는 게임이 훨씬 더 쉬워지고 즐거워질 것이다. 돈이나 주식, 성장이나 발전보다 행복에 더 주안점을 두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더 소중해지고 얼마든지 지속 가능한 것이 된다. 성공한 사업가나 기업의 임원들이 자주 번아웃으로 나가 떨어지는 원인도 이 사실과 관련이 깊지 않을까? 살다 보면 맥도날드 햄버거도 먹게 되는 날도 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채식주의자 25인을 위한 식사 테이블에 그 누구도 빅맥을 내놓지 않을 것이다. 어떤 요리든 상황에 맞게 만들어야 하고 이 12가지 요소는 다양한 비즈니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혼합되어 사용되어야 한다. 이것이 지금까지 견지하고 있는 나의 사업 방식이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2가지 원칙을 발전시켜 내 것으로 만들 때까지 가져야 할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인내심이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무언가에 늘 쫓기는 사람일수록 마음이 급해지고 좋지 않은 결정을 내릴 확률이 높아진다. 자신의 시간을 잘 운영하고 만족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사업가들 중에도 그 부분에 취약한 사람이 많다. 늘 시간에 쫓긴다고 느낀다. 그런데 그것은 시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학의 발달로 100세 시대가 된 지금도 많은 사업가들이 차에 치여 당장 죽을 수도 있다와 같은 아주 낮은 확률의 사건을 떠올리며 급하게 의사결정을 내린다. 하지만 나는 다르다. 예를 들어 내가 잘못해서 실패한 거래는 깨끗이 잊어버리고 조금도 마음에 두지 않는다. 안정적인 월급을 포기하고 아버지 밑에서 일하기로 했던 젊은 날의 결정은 인내심과도 관련이 깊다.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인생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설 때 무기력해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도 그 때문이다. 나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한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 느낌 덕분에 나는 오늘도 여유롭고 하루하루가 행복하다. 파트 1. 부와 성공을 부르는 12가지 원칙. 그 첫 번째, 제2분의 1 게리 바이너척의 반쪽. 친절한 솔직함. 이는 온전한 나를 만들기 위한 나의 부족한 반쪽이다. 미리 밝히는 나의 2분의 1. 인내와 야망, 감사와 책임, 공감과 확신. 나는 항상 이런 특성들을 혼합해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한다. 이들 중에서도 특히 나는 친절함과 솔직함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평소 나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를 하는 게 싫어 그럴 만한 상황에서도 내색하지 않는 편이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상한 기류가 형성되는 걸 느꼈다. 직원들이 실수를 하고도 너무 당당한 모습이 일상이 된 것이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오랜 고민 끝에 나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공동의 목표 아래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배려가 능사는 아닌데 이른바 친절한 솔직함이 내게 너무 부족했던 것이다.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리더가 정확한 피드백 없이 잘했다고 긍정적인 반응만 보여주니 직원들은 자신이 실제보다 더 능력이 있다는 착각에 빠지기 시작했고 그 착각은 이상한 자부심으로 이어졌다.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도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빨리 찾아내 잘못된 점을 바로잡았어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는 업무상 꼭 필요한 비판적인 피드백도 외면하고 있었다. 나의 그런 태도는 직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대표가 솔직하게 말해주지도 않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도무지 알 수가 없어 일할 때 힘들다는 사람도 여럿 있었으니 그런 말을 듣고 내 마음이 아픈 건 당연했다. 솔직한 태도로 직원들에게 충분한 피드백을 주지 않은 건 명백한 나의 실수였다. 친절함과 솔직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혼동해서 사용했던 결과임을 자인한다. 돌이켜보면 나는 오랫동안 솔직함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다. 있는 그대로의 솔직함이야말로 최고의 친절이다. 만약 이때까지 만난 사람들이 나에게 좀 더 솔직했다면 나는 지금 훨씬 나은 상황에 처해 있거나 더 좋은 사람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아쉽고 안타까운 일들이 여럿 생각난다. 인생이든 사업이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실패나 불행은 내가 솔직하게 전달하지 못했던 그런 점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다. 나는 이 친절한 솔직함을 아직 완전히 터득하지 못한 나의 반쪽이라 부른다. 아무리 어리석고 미숙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약점이나 빈틈을 스스로 인지한다는 사실 자체는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이 반쪽으로 인해 아직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이 반쪽은 나에게 나머지 12가지 원칙들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확신을 준다.
친절한 솔직함이 아직 부족하므로 나는 나머지 12가지 원칙을 확실한 나의 것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반쪽짜리 성공에 불과할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독자 여러분도 각자의 부족한 부분, 즉 자신만의 반쪽을 발견하여 이를 더욱 발전시켜 온전한 하나로 만들기를 바란다. 그리고 더 큰 자신감을 얻길 바란다. 이것이 내가 12가지 원칙을 설명하기에 앞서 나의 반쪽을 먼저 소개하는 이유다. 부와 성공을 부르는 12가지 원칙의 제1번, 감사. 이는 고마움을 느끼는 그리고 친절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고 보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만약 성공과 행복으로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의 순위를 매긴다면 당신은 77억 명 중 몇 등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한번 각 질문에 대한 순위를 적어보자. 첫 번째 질문, 물을 마시고 싶을 때 언제든지 마실 수 있는가?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7억 8,500만 명의 사람들이 아무리 목이 말라도 기본적인 식수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세계 인구의 10%를 넘는 수치이다. 두 번째 질문, 매일 먹을 충분한 식량이 있는가? 2018년 전 세계에서 8억 2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영양실조에 걸린 것으로 기록됐다. 세 번째 질문, 당신의 직업이 싫으면 이직할 수 있는가? 세계 노예 지수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전 세계 167개국에서 4,030만 명의 인구가 현대판 노예로 살고 있었다. 그들은 끔찍한 일을 그만둘 수 있는 선택권조차 없었다. 네 번째 질문, 집에 제대로 된 화장실이 있는가? 전 세계 인구의 약 60%인 45억 명은 제대로 된 화장실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 다섯 번째 질문, 집에서 초고속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가? 지구상의 약 30억 명은 인터넷 접속을 못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2,100만 명은 인터넷 연결선이 없다. 소득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CNN의 다보스 2017 글로벌 임금 계산기에 따르면 전 세계 사람들의 연간 평균 임금은 2,300만 원이다. 인도는 연 180만 원, 브라질은 약 530만 원, 러시아는 약 600만 원이다. 아프리카의 말라위는 약 130만 원도 채 안 된다. 물론 이러한 데이터만으로 77억 인구가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할 순 없다. 하지만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지구촌의 사람들이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기본 생활조차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 나는 평소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과 감사한 마음에서 삶의 동기부여를 얻는다. 옛 소련 벨라루스에서 태어났기에 그곳에서 계속 살았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더 나빠졌을지 누구보다 잘 안다. 나는 내가 태어나기 전 벌어진 한 사건이 없었다면 미국에 오지 못했을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냉전체제에 있던 소련의 인권 문제에 전 세계가 주목했다. 미국 언론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당시의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끼쳤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인권에 대한 압력이 높아지면서 소련은 각종 규제를 완화할 수밖에 없었고 이 틈을 타 우리 가족을 포함한 많은 유대인들이 소련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나는 오래전 16인의 그 러시아인들이 나의 인생을 바꿨다고 믿는다. 행운이란 참 흥미로운 단어다. 나는 내 성공의 대부분이 운보다는 끈기, 야망, 그리고 다른 감정적인 요소들에 기인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린 나이에 소련을 탈출할 수 있었던 건 행운에 가까운 것이다. 자본주의 세상답게 사람들은 부를 성공의 척도로 삼고 백만장자를 꿈꾼다. 아이들부터 청년들까지 30살이 되기 전에 성공을 꿈꾸고 있다. 이런 친구들이 대도시의 아파트나 저택에서 온갖 문화와 문명을 누리고 살면서 아프리카 여성들이 물을 구하기 위해 하루 2억 시간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잘 사는 높은 곳의 사람들만 올려다보느라 아래에 있는 수십억 명은 관심도 없고 안중에도 없다. 아무리 고되고 힘들고 나쁜 날들이 좋은 날보다 많더라도 세상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집에 제대로 된 화장실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관점이 바로 이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게 되면 많은 것이 변한다. 물론 목표도 달라진다.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들에 대한 일정이 자연스럽게 바뀐다. 현재 미국의 기대 수명은 약 79세이다. 1930년에는 58세였고 1880년에는 39세였다. 1880년은 너무나 먼 옛날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2022년 만약 92세의 조부모가 있다면 그들은 아마 39세의 자연사한 가족의 존재를 알고 있을 것이다.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30세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인생의 모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9년 후에는 죽을 테니까. 그런 의미에서 당신이나 나나 우리는 최고의 행운아이다. 어제나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든 간에 아직도 많은 시간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그러니 지금까지의 실수에 대해 스스로 솔직해지되 연연하지 않는 것이 좋다. 나도 사업을 하는 동안 이런저런 부침을 겪으며 많은 실망과 좌절을 경험했다. 그렇더라도 대부분 한두 시간, 정말 마음 아픈 일은 최대 하루 정도 곱씹어보는 게 고작이었다. 이미 끝난 그리고 그렇게 작은 일에 어떻게 아까운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있겠는가. 나는 그저 나의 인생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을 뿐이다. 물론 실패는 쓰라리다. 하지만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나는 엄청난 실망감에 직면했을 때여도 감사함으로 그 상황에서 멀리 벗어나려고 노력한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긍정적인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보다 더 강하고 오래가는 연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감사함에서 얻는 에너지는 불안감이나 분노 또는 실망에서 오는 에너지보다 강력하고 더 오래 지속된다. 불안과 분노는 역설적으로 성공의 엄청난 원동력이 될 수도 있지만 행복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분노는 지니고 다니기에 무거운 재료들이다. 하지만 감사함은 가볍다. 나는 감사하면 안주하게 되고 그러면 더 이상 발전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기하다. 안주하다와 감사하다는 그 뜻이 다르다. 안주하다는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업적에 비판적이지 않은 만족감을 뜻하는 게 아닐까? 예를 들어 나는 모든 것에 감사한 마음과는 별개로 내가 진행하는 비즈니스 거래에서 원하는 계약을 선택할 수 있다. 만약 나의 요구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계약서에 서명할지 말지 내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뜻이다. 직장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나를 채용해 믿고 일을 맡기는 회사에 감사하지만 나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인정과 보상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구하면 된다. 우리는 감사와는 별개로 자신의 꿈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는 존재이다. 감사하다고 해서 소중한 다른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SNS를 통해 볼 수 있는 나의 에너지와 미소는 감사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중 사고로 죽거나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이 괜찮다면 나도 괜찮다. 그것이 내겐 가장 소중한 가치이다. 다른 어떤 것도 이보다 나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없다. 그래서 내게 없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면 일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부와 성공을 부르는 12가지 원칙 중 첫 번째, 자기인식. 이는 자신의 성격, 감정, 동기, 욕망에 대한 의식적인 지식을 의미한다. 내가 건강 외에 딱 한 가지만 바랄 수 있다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올릴 요소는 자기인식이다. 2011년에서 2013년 사이 사회 전반적으로 창업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을 때 나는 자기인식에 대해 인지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때 학생들과 청년들과 기업인들이 너도 나도 스타트업 창업자를 꿈꾸는 걸 보고 나는 의아해했다. 무슨 자신감으로 모두 성공을 확신하는지, 왜 꼭 1인자가 되려고 하는 거지? 2인자, 3인자 혹은 27인자가 되는 것이 훨씬 더 균형이 맞고 현실에 적합하다는 것을 왜 인지하지 못하는 걸까? 미디어로 접한 유명 CEO들의 외형에만 취한 것이 아닌가?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알고 있는 부분적인 사실을 확대해 자신이 믿는 쪽으로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터무니없는 기대와 희망을 품는 이들도 적지 않다. 더 놀라운 건 장점과 단점과 현재 자신의 상황에 대해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 포함된다는 사실이다. 자신이 전혀 특별한 사람이 아니란 걸 알면서도 그 열등감과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CEO 같은 직책을 스스로에게 부여해야 한다. 앞으로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고 그저 세상 사람들에게 멋있어 보이고 싶어 인스타그램 소개글에 사업가라고 적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정확한 자기인식을 위해서는 현재의 모습을 사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자신의 존재를 피상적으로 인지하는 것과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을 똑바로 응시하고 말을 거는 것은 다르다. 거울 속을 향해 자신의 부족한 면이나 단점을 얘기하는 건 스스로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해보는 것이다. 단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자신에 대한 불안감은 결국 회피로 이어지기 쉽다.
사람들은 자신의 결점을 외면하고 요리조리 피한다. 거울 속의 나에게 너는 사업가로서의 소질이 없어 라고 자인하는 것이 꿈의 포기나 인생의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인플루언서로 얼마든지 개인 브랜드를 구축할 수도 있고 기업의 직원이나 임원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사업가가 될 자신이 없는 이유가 직원관리 능력 부족 때문이라면 그 단점을 보완해줄 파트너와 함께 일하면 된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완전히 받아들이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무섭지 않다. 사람들은 SNS나 실생활에서 자주 잘 나가거나 자기보다 훨씬 잘난 사람을 만나면 왠지 마음이 불편하다. 혹이라도 자신의 단점이 노출될까 불안을 느낀다. 하지만 나는 그가 누구든 사람을 만나고 함께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 누구도 두렵지 않다. 내가 우월해서가 아니다. 자기 인식이 아주 잘 돼 있기 때문이다. 야망을 위해 타인의 인정을 받으려고 너무 노력할 필요는 없다.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타인의 시선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나니까. 자기인식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잘 아는 것이다. 자기인식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직책을 가졌든 당당하지 못하고 주위 시선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쓴다. 하지만 직함은 그저 직함일 뿐 나를 결정짓는 건 아니다. 구성원으로서의 조화와 나의 일을 얼마나 능숙하게 실수 없이 잘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부분이 중요하다. 물론 다른 회사로 이직을 준비할 때는 직책도 중요하다. 다른 사람의 직책을 부러워하고 남의 직책에 너무 신경 쓰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타인을 너무 의식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엉뚱한 일에 정신을 팔린 사람은 실적이나 성과가 높을 리가 없다. 어쨌든 자기 인식이 중요한 이유는 부족한 어떤 능력을 끌어올리려고 너무 애쓰다가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는 오를 범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나는 사람들이 자신의 장점과 재능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이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를 하는 게 싫어 피하다가 그것이 문제가 되어 큰 낭패를 당했지만 노력하여 어느 정도 나아졌을 뿐 아직 완벽과는 거리가 멀다. 물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지금도 나는 뛰어난 나의 공감 능력을 믿고 그것에 기대어 자신 있게 행동하고 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분들도 자기인식이 더 깊어지고 확장되기를 바랄 뿐이다. 부와 성공을 부르는 12가지 원칙 중 그 세 번째, 책임감. 이는 맡아서 해야 할 일이나 의무를 중히 여기는 마음을 말한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사람들은 타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을 좋아한다. 부장님 때문에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있어. 우리 과장 때문에 프로젝트가 망했어. 그 사람이 제대로 소통을 안 해서 결과가 이렇게 됐지. 제품 출시 전에 가격이 폭락한 게 내 잘못은 아니잖아. 클라이언트가 그것만 안 시켰더라면. 하지만 책임을 회피하면 마음이 편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이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남 탓을 하는 순간 더 이상 자신이 상황을 통제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남 탓을 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그 손가락을 돌려보면 어떨까? 연봉 인상을 요청해보고 안 되면 다른 직장을 찾아야겠어. 앞으로 내가 좀 더 확실하게 소통하고 귀를 기울여야겠어. 내가 조금만 더 신속하게 움직였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진 않았을 텐데. 클라이언트에게 아닌 건 아니라고 확실하게 의사를 표현했다면 이런 상황까지는 안 왔을 텐데 와 같이 말이다. 나는 책임감을 브레이크라고 생각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즉 다른 사람을 탓하는 데서 발생하는 고통을 멈추어주는 브레이크인 것이다. 사업 파트너가 나를 속였다고 불평만 하고 있다가는 일은 더욱 꼬이고 해결의 실마리는 풀리지 않는다. 그런데 나의 책임도 있다고 태도를 전환하면 파국을 향해 달려가던 바퀴가 멈춘다. 바로 책임감이라는 브레이크다. 두 사람이 서로 옳다고 언쟁하다가 그중 한 사람이 자신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면 그 순간 전체의 대화 흐름이 바뀌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피하거나 도망가서는 안 된다. 내가 나를 그런 상황에 처하게 만든 것이다. 잘못된 결과가 전부 내 탓이라고 생각하면 억울한 점도 있겠지만 마음은 한결 편안해진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문제 해결에 임하면 도리어 우위에 설 수 있다.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 더 큰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문제를 만들었다면 그 문제를 고칠 수 있는 힘 또한 나에게 있다. 물론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인데 나에게 책임이 있다고 나설 필요는 없다.
내가 문제를 만든 것이 아니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지켜보면 된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통해 자존감을 획득한다. 내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아는 법이다. 이러한 책임감은 인간의 기본적인 요소 같지만 사실 쉽지 않은 덕목이다. 자신감이 없고 나 자신에게 친절하지 않은 사람은 가지기 어렵다. 자신이 믿었지 않고 미래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은 사람이라면 책임감은 더욱 멀어진다. 그러면 결국 사람들의 시선에 전전긍긍하고 눈치를 살피게 된다. 자신의 단점과 실수를 방어하기 위해 자아를 더욱 키워가는 사람도 많다. 이는 강한 척하지만 사실 책임과는 거리가 먼 도피요 회피일 뿐이다. 책임을 회피하면 눈앞에 몇몇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모두를 속일 수는 없다. 특히 책임감이 높고 EQ가 높은 사람들은 아주 민감하고 감각이 발달해 있다. 그들은 그 특성으로 성공한 부류에 많이 포진해 있다. 그들에게 당신이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 명백하게 보인다. 믿어보지 못한 사람이 되면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좀 더 멋진 일을 할 수가 없다. 당신은 과연 어떤 사람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고 싶은가?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들은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를 선택한다. 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것도 개의치 않는다.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책임을 지는 자세를 취하고 싶어도 취할 수가 없다. 나이가 들수록 행복은 통제 가능한 힘에서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사업이나 금전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치지 않고 내 삶을 끌어나가는 힘이 내가 가장 주목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12가지 원칙은 행복한 삶을 위해 필수적인 것들이다. 문제는 어떻게 조화롭게 활용하는가이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면 모든 일에 대한 결정권이 나에게 있다고 믿는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저축이 넉넉하다면 뭘 먹고 살지 불안감은 줄어든다. 저축이 넉넉하다면 이직이나 새로운 일을 선택하기도 상대적으로 쉽다.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자신감과 함께 여유가 생긴다. 인생에 아직 많은 기회가 남아있고 선택이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아닐까? 인생에 아직 많은 기회가 남아있고 선택권이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아닐까? 나의 꿈을 이루고 성공에 어떻게 도달할지 결정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나 자신이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불안과 공포는 무력감에서 비롯될 때가 많다. 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그런 무력감이다. 책임감은 그 무력감과 불안을 없앨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요소다. 그토록 중요한 것이 책임감인 것이다. 부와 성공을 부르는 12가지 원칙 중 그 4번째, 긍정. 이는 미래나 성공적인 결과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을 의미한다. 2020년 12월 13일 나는 여러분들이 이 아기 사슴처럼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제목과 함께 아기 사슴이 해변을 따라 뛰어가는 영상을 SNS에 올렸다. 이 영상에 누군가 사자가 올 때까지는 행복하겠지 라는 댓글을 달았다. 나는 이렇게 답했다. 아기 사슴은 똑똑하니까 그 사자를 피하겠지. 사람들은 사자를 너무 무서워해. 그래서 사자를 피할 수 있다는 생각도 잘 못해. 하지만 사자 따위는 신경 쓰지 마. 놀랍게도 아기 사슴 사진에 댓글을 남긴 이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긍정은 실망과 상실이 필연적으로 이어지는 함정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또 인생에 두려움이 많거나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자신의 경험에 의거해 긍정을 부정부터 하고 본다. 긍정이었다가 또다시 실패를 맛보고 상처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긍정을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것이라 비웃는다. 다시 한번 이 글의 앞쪽에 적혀있는 긍정의 뜻을 의미해보자. 긍정은 미래나 성공적인 결과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을 이야기한다. 긍정과는 대조적으로 망상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성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기엔 무리가 있고 모순됨에도 불구하고 옳다고 밀어붙이는 잘못된 판단이나 확신이다. 망상이 심하면 정신장애가 된다. 긍정의 반대는 부정이다. 부정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어떤 일이나 상황에 최악의 면만 보거나 최악의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경향.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자신감의 부족을 말한다. 읽기만 해도 어둡고 우울하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확신을 가지면 원하는 결과에 도달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부정적인 결과로 인도하는 세상의 수만 가지 변수보다 믿음과 희망은
성공으로 이끄는 든든한 견인차가 된다. 바로 긍정의 힘이다. 우리가 모르는 위험 요소가 너무나 많이 실제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긍정을 잃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다. 긍정이 무조건 순진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세상 물정이 어두워 어수룩한 상태는 더더욱 아니다. 일의 위험성도 알고 원하지 않는 결과에 다다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잘 알지만 잘 될 거라고 믿고 끝까지 추진하는 힘이다. 그 어떤 위기도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결과에만 매달려 과정을 소홀히 하기보다 과정에 전력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성공에 이르는 경우를 많이 본다. 열정적으로 사업에 뛰어든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에 이를 수는 없다. 사업을 준비하거나 시작하며 내게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잘 될 거라고 격려만 해줄 수는 없으니 나로서도 조심스럽다. 꿈꾸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그 일의 모든 과정에 충실히 임한다면 성공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는 이때까지 살아왔고 현재에 이르렀다.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조부모 세대만 해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그런 사업은 꿈조차 꿀 수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큰 자본금이 없이 자신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만으로도 새로운 사업을 펼칠 수 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감사한 마음은 더욱더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든다. 긍정은 홈런을 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다음 기회가 있음에 기뻐하는 것이다. 자신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려면 밝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나를 우울하게 하고 정신적으로 끌어내리는 사람들과의 접촉은 가급적 줄이는 것이 좋다. 평소 좋아하는 팟캐스트와 영상들을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로 스스로를 채워보자. 나에게 긍정은 목적지를 보여주는 지도와 같다. 그래서 나는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긍정은 부정보다 그 과정을 더 즐겁게 만들어준다.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나 꿈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이 충만하면 매일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즐겁다. 게임에서 이기는 것보다 게임을 하는 것이 더 재밌다. 나는 가끔 미식 축구팀인 뉴욕 제츠의 구단주가 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결과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실제로 일어난다면 무지 즐겁겠지만 구단주가 되지 못하더라도 상관없다. 다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게 아쉬울 뿐이다. 나는 긍정과 끈기가 뗄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믿는다. 만약 목표를 이룰 것이라는 낙관과 기대가 없다면 어떻게 필요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겠는가? 그리고 성공에 이른 뒤 어떻게 그 성공을 지속할 수 있겠는가? 만약 산을 오르고 있는데 왠지 정상에 오르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다리에 힘이 풀릴 것이다. 계속 내딛는 발걸음이 무거울 것이다. 그런 상태로 과연 정상에 오를 수 있을까? 하지만 정상에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 끝까지 발걸음을 옮길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그 과정을 즐길 것이다. 물론 스타워즈의 다스베이더처럼 부정적인 생각을 집요하게 갖고도 목표를 이루는 경우가 드물게 있다. 그러나 그것은 흔치 않을 뿐만 아니라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자신을 믿고 끈기 있게 앞으로 나아간다면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고 믿는다. 부와 성공을 부르는 12가지 원칙 중 그 5번째, 공감. 이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공감이라는 단어는 언제 들어도 좋다. 다른 무엇보다도 공감 능력 덕분에 지금의 내가 존재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사업은 물론 나의 삶을 이끌어준 가장 중요한 감성 요소는 공감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공감은 내가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 방법이기도 하다. 페이스북과 트위터의 초창기 내가 이 두 회사에 나의 돈을 모두 투자한 이유도 이 회사들이 세상과 소통하는 공감을 비전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그것이 지금 내가 NFT의 가능성에 대해 자신감을 갖는 이유이기도 하다. 크립토 펑크가 더 많은 인기를 얻을 것이라는 걸 알았고 건어와 다베이비와 같은 래퍼들의 성공을 일찌감치 점칠 수 있었던 것도 공감 능력 덕분이다. NFT와 같이 향후 몇십 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것이 나올 것이다. 물론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처럼 전폭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뒤에 호기심 부분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공감 능력은 호기심과 자연스럽게 짝을 이룬다.
못 말리는 나의 호기심은 나를 NFT에 대해 공부하게 이끌었고 뛰어난 공감 능력에 의해 그것의 중요성을 간파했다. 미래 우리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일종의 직관인 셈이다. 내가 지금 NFT를 바라보며 그 받는 느낌은 2005년 초기 웹 2.0을 바라보며 받았던 느낌과 유사하다. 공감은 강할수록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라 생각한다. 내가 정말 강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사람들의 악플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 그리고 대부분 미소로 말을 건넨다. 다른 사람들을 이유 없이 공격하고 무례하게 구는 사람은 언뜻 강해 보이지만 실제로 그 반대라는 걸 나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공감 능력은 인생의 많은 문제들에 대해 해답을 제시한다.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을 함께 느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도 없을 것이다. 사람들과도 잘 어울릴 수 있게 된다. 이처럼 공감은 엄청나게 중요한 능력이다. 인간관계의 기본일 뿐만 아니라 성장과 발전의 동력이다. 나는 그것이 최고의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공감을 통해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공감이 없다면 세상은 더 살기 힘들고 각박해진다. 나는 당신이 공감 능력을 키워 자신도 행복하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했으면 좋겠다. 그치만 공감 능력을 갖고 있는 것과 활용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다. 세상에는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양상이 달라지기도 한다. 같은 사람이어도 한 아이의 부모일 때와 한 조직의 리더일 때의 공감 능력은 차이가 있다.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나 한 조직의 구성원일 때도 다를 것이다. 어떤 엄마는 자기 딸이 사업가 기질을 타고났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 딸은 사실 사업가 기질과는 거리가 멀 수도 있다. 예술가 기질로 바꾸어도 경우는 마찬가지이다. 운동이라면 질색인 딸에게 건강과 외모를 위해 운동을 강요하는 엄마를 공감 능력이 없다고 한마디로 단언하기도 어렵다. 각각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기도 모르는 마음이 있어서 공감을 방해하기도 하고 그 능력이 꽃피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마음이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믿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온전히 믿고 사랑할 수 없다. 공감 능력도 반쪽에 불과한 것이다. 사업적인 맥락에서 보면 나에게 가장 큰 공감의 어려움은 나와 함께 일하는 이들이 스스로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끊임없이 고민한다. 업무와 관련해 직원들에게 어떻게 적절한 피드백을 주어야 할지, 문제가 발생했을 땐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말이다. 공감 능력은 일과 삶에서 치트키와 같다. 이것이 핵심이다. 다른 요소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감 능력과 결합되어 활용된다면 무적이 될 수 있다.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느낄 수 있으면 어떤 상황이 와도 무서울 게 없을 것이다.